자, 임대주택 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에서 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정책에서 중요한 게 임대료 규제에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 정답을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기 정리를 원래는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규제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단기의 공급 곡선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우리 부동산은 고정이 되어 있죠. 단기에 고정이 되어 있고 또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기울기는 급한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 임대료죠. 그래서 단기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고 장기로 가야 공급이 변하니까 우상향.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또 수요는 단기보다 더 어떻게 돼요? 늘어나기 때문에 완만한 탄력적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다. 자, 이 시장에서의 이 균형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정부는 우리가 이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규제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규제 임대료입니다. 자, 이 규제 임대료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규제 임대료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임대료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라는 명칭이 붙어요. 최고 가격 또는 임대료의 상한선이라서 또 상한 가격이라고 하죠. 자, 규제를 하면요, 우선 공급은 고정됐는데 규제를 하면 임차인은 이 가격 차이만큼 혜택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는 약간 늘었어요. 단기에는 약간. 그래서 여기 이 점이 바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바로 뭐죠? 수요량이고 이게 바로 공급이죠. 그래서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은 상태를 전문용어로 초과 수요라고 하죠. 우선은 초과 수요가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데 2년 전에 또 정답 지문으로 물었어요. 초과 수요.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데 단기는 초과 수요는 이렇게 적고요.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수요량은 단기보다 더 많이 증가를 해요. 수요량은 단기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데 또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의 자금 투자를 기피해요. 또 기존의 임대주택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우리 자가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해.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급량은 줄어들고 수요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공급은 이 정도인데 수요량, 사회에서 필요한 수요량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이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자, 뭐가 발생하죠? 이 초과 수요는 임대주택 부족량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임대주택 부족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임차인은 임대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특징도 있고 뭐를 형성한다? 또 암시장이 형성되죠. 자, 암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면은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어디까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이 공급량 수준에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까지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다.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 오히려 장기로 가면요, 시장의 균형보다 어떻게 돼? 시장의 균형보다 더 높아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신규 임차인들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고 기존 임차인은 빨간선 규제 임대를 내니까 이 가격 차이만큼 뭐가 생기죠? 신규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가 되죠. 자,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임대료가 두 개, 암시장, 규제 임대료, 임대료가 두 개 생깁니다.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돼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가격을 통제를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올해 임대료 규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임대주택에 대한 품질, 질적 수준은 계속 떨어져요. 떨어져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은 악화가 되고, 또 기존 임차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를 내니까 이사를 못 가요.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형상으로 인해서 주거 이동이 오히려 저하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요, 이 중요 특징들이 많이 묻는데 좀 주의해 두시고,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규제 임대료가 높으면은 시장에 이미 균형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임대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올해 좀 주의 좀 해두시고, 자, 1번 보시면은 문제 틀린 건데, 시장 가격보다 규제 가격이 높게 설정되면은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2번, 규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설정되면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공급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자, 3번은 또 낮게 설정되면 임대주택의 질적인 수준은 저하되고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이 저하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그 혜택을 받는 소수의 사람은 누구? 기존 임차인.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은 신규 임차인인데 간에 장기적으로 어느 만큼 요 차이, 요 크기만큼의 뭐를 가져오죠?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죠. 누가 불리한다? 신규 임차인이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 시장 가격보다 낮게 규제 가격 설정하면 주택 공급업자의 총 수입은 감소하죠. 여러분, 규제를 하기 전에는 얼마? 규제를 하기 전엔 요거와 요거 곱한 요 면적이 뭐가 돼? 총 수입인데, 규제를 하면 어느 면적? 이 빨간 면적이 총 수입이니까 총 수입은 뭐 한다? 감소하지. 총 수입은 감소합니다. 5번 정답입니다. 자, 공공주택 정책을 보면은, 자,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을 위해서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그 교재 보시면은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자,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우리는 사적 시장의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보다 훨씬 낮게 공급을 해야 돼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면 여기는 한 20만 원.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의 임대료,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가 서로 또 다르죠. 다르니까 임대료에 대한 또 뭐를 형성하냐면은 이중 가격을 또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요 임대료의 차액, 자, 여러분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뭔가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보조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과거에 뭐보다 임대료 보조보다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을 주로 활용해 왔습니다. 요즘은 어렵죠. 요즘에 여러분 공공주택 공급이 과거에 비해서 어려운 게 요즘에 뭐다? 지역 이기주의 형상으로 인해서 요즘 공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공급이 어려우니까 뭐를 공급한다? 임대료 보조. 그래서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 제도가 있고 주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 정책은 뭐가 있다? 우리나라 임대료 보조 정책은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죠. 바우처는 뭐 쿠폰이라고 해요. 쿠폰.
쿠폰, 뭐 번역을 하면 뭐 교환권을 주는 거죠. 뭐. 바우처 제도, 뭐 문화 바우처 제도, 뭐 바우처 뭐 표를 준다는 얘기인데 액수가 적혀 있는 걸 주는 겁니다. 또 주거급여법에 의한 또 뭐가 있다? 주거급여. 작년에 출제했었죠. 작년에는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 누구에게? 수급자에게 수선 유지비, 임차료, 또 수급품 등을 지급을 하는 이 주거급여의 개념을 작년에 출제했어요. 주택 바우처 제도 일종의 주거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하는 대표적인 제도.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금 제도 해서 거기에 나오고 있죠. 자, 또 시험 문제 우리 출제원이 많이 내는 것은 자, 여러분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돼요?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보조금을 받기 전보다 수요가 뭔다? 증가해요. 보조금을 받으면 받기 전보다 임대주택이라는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은 단기의 변화가 없어요. 단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크기만큼의 또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임대료는 상승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임대주택 소유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르는 초과 이윤을 누리니까 공급이 되죠. 이윤이 있으니까 공급을 한다. 언제까지? 이윤이 없을 때까지. 원래의 임대료 수준으로 하락을 할 때까지 공급을 늘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지문을 많이 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 지문 많이 내고, 그리고 단기에는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는 원래의 수준까지 임대료가 하락한다. 이 지문도 자주 출제. 그래서 이 내용 우리가 2개 정도는 또 기억을 해드리는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 임대료 보조는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중 간접 개입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저소득 임차인의 어떻게 돼요?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데, 이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페이지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설명인데, 장기 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자, 여러분이 우리 시험 문제에 우리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데,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요, 외부 재원 조달 없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죠. 외부 자금 지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출제를 했었고, 2번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은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고,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죠. 임대주택을 소비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높은 효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해당 주거 서비스가 정상제, 여러분 정상제이면은 소비는 증가합니다. 열등제가 감소하지 정상제는 소비가 증가한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 중에 하나이죠. 주거급여법엔 주거급여도 마찬가지고. 자, 분양가 상한제 올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증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나는 점이 바로 뭐죠? 우리는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인데, 이 가격이 너무 높아요. 자, 너무 높기 때문에 뭐다? 분양가를 규제하죠.
그럼 분양가, 규제, 이 상한제의 목적이 뭐죠? 분양가 규제, 상한제의 목적은 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뭐 하기 위해서? 안정시킬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뭐 한다? 실시한다. 자, 그러면은 실시할 때는 시장의 균형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낮은 데서 규제를 하죠. 자,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의 상한선, 상한 가격이면서 무슨 가격? 최고 가격.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분양받으면 이 가격 차이만큼 뭐를 얻어요? 시세 차익을 누리기 때문에 이만큼의 뭐를 수요량은 증가하는데 건설업체는 또 손해를 보니까 단기는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장기로 가면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로 가면은 신규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은 뭐 한다? 감소해. 장기로 갈수록 신규 주택 공급량은 줄어들어요.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다 보니까 또 이 크기만큼의 장기적으로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 자, 이 초과 수요가 아파트 분양에 대한 투기적 수요야. 그리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투기적 수요가 발생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 전에도 투기 때문에 실시하는 건데 오히려 투기적 수요를 더 유발시켜요. 그래서 또 뭐 형성돼? 장기적으로 암 시장이 형성되죠. 그러면 이 공급량 수준에서 또 수요 곡선과 만난 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죠. 그럼 이때가 또 암 시장에서 형성되는 최고의 가격인데 또 이 가격 차이만큼 암 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 음성적인 거래인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자격증 따시면 불법 전매 한번 해보셔야지. 예? 그게 돈돼요. 예? 그래서 불법적인 전매가 돈이 좀 돼요. 근데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지. 그래서 여기 그래도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해도 하긴 하대요. 예? 뭐가 이거 추적하기 어려워요. 왜?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분양권 전매할 때는 돈이요 현금 다발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대자루에. 요즘 마대자루도 아니에요. 이제 5만 원짜리 있으니까 마대자루가. 예? 그래서 요즘에 이 분양권 전매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 이게 어떻게 액수가 크면 클수록 전매가 더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어떻게 해요? 탄력적이면요. 요 수요 곡선이 완만해. 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이 완만해지면요. 초과 수요량은 더 커집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이렇게 낮을 경우에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2번 정답.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주택은 공급이 어떻게 돼요? 축소되죠.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반대로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주택 공급은 뭐한다? 증가가 되죠. 자, 3번 맞고 4번.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 피 얼마 얘기죠. 프리미엄이 형성되면은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디서? 암시장에서. 자, 2번 문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 장기적으로 민간의 신규 주택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기존 주택 가격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으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질문. 상한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초과 공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암 시장이 형성되죠.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은 분양가 규제의 목적이고, 네 번째도 틀렸죠. 시장 가격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상한 가격을 설정하는 일종의 최고 가격제입니다. 시장 가격 이하. 기억 디귿이 맞는 질문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세의 귀착은, 자,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조세 부담의 귀착이고, 조세 부담의 정가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생산자는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요자에게 일정 부분 뭐 한다? 떠넘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정가. 그래서 조세 부담의 귀착과 정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암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하다. 그래서 탄유. 요거 시험 지문에 많이 나오는 거죠.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자, 여러분, 부동산은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취득세, 보유기간 동안에 부과하는 과세로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처분에 부과하는 세금의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이죠. 자, 작년에 보유과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출제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 또 우리가 세금에 뭐 국세 같은 것도 물을 수 있고, 지방세도 물을 수 있고, 재산세 개념 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교재에 문제 1번 4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일치한다. 과세 대상 일치한다. 틀렸네요. 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 이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과세 대상이 다르죠. 네, 틀린 질문 1번 정답. 2번 조세 부과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 탄력성이 높은 쪽, 높은의 동그라미. 높은이라는 건 뭐죠? 탄력적이에요. 탄력적. 그럼 탄력적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 적게 부담? 요거죠. 탄력적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세금 부담을 적게 한다. 이거 끝에 더 적게, 요게 포인트.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강화되면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자, 토지 공급 곡선. 자, 헨리 조지는 얘기죠. 헨리 조지는 공급이 우리가 고정되었다. 공급이 고정됐을 때를 완전 비탄력적이다. 공급이 고정됐을 때 뭐를 부과한다?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공급이 고정됐으니까 공급량이 감소하지는,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공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 이게 포인트죠. 토지 공급량은 뭐다? 불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에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을 때, 이때를 우리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하고, 이때의 세금을
소율적인 세금이다. 자, 헨리 조지의 사상이 나와 있어요. 주택의 보유세가 중과가 되면은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을 높이니까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자가 소유 수요는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국세만으로 묶인 것은 4번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가 국세입니다. 자, 3번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교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자본이득에 우리가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경우, 자,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을 때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했더니 이 주택 소유자, 이 자산 보유자는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고자 합니다. 처분하면 세금 많이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산 공급이 줄어드는 뭐가 발생하죠? 동결 효과가 발생해서 오히려 자산,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게 2번 설명. 2년 전에 또 출제했었습니다. 자, 3번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 중 생산 활동을 위한 우리 공장용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와 같은 토지는 어떻게 분리 과세 대상.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이고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요즘 양도소득세 조사 많이 나오대요. 예? 몇 년이에요? 예? 이제 7년 전에 팔았던 사람이 본인이 요즘에 10년이 안 지나서 요즘 조사를 많이 나오대요. 탈세 여부를. 본인이요, 잘 몰라요. 돈 받은 건 기억나는데 얼마 팔았는지 기억 못해요. 본인은 20억 받았는데 어떻게 거래 계약서에 30억 썼는지 20억 썼는지 모르는 거야, 본인이. 받은 것만 기억나.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류는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자, 여가 과정. 올해 출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통 3, 4년에 한 번 나오는데 23회, 27회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요거죠. 그래서 19회 시험에 출제했죠. 21회는 개념 나왔고 23회, 27회 나왔기 때문에 올해 30회 시험 출제가 예상됩니다. 여과는 필터링이라고 해요. 요걸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가 과정 하면요, 주택의 순환 형상입니다. 주택은 위치가 고정되어서 이동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한다? 순환. 주택의 순환 형상이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그리고 우리는 가구들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여가 과정이죠. 두 가지 개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상향, 또 뭐가 있어요? 하향. 이게 또 많이 나오잖아요. 상향은 밑에서 위로 가는 거잖아요. 네? 상향 여가는. 그래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저급, 저가주택인데 이것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뭐 한다? 수선하거나 또는 재개발해서 상위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상향 여가라고 하고, 반대로
우리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하향 여가 형상이 일반적이에요. 자, 상위 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고가 주택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서 노후화가 많이 돼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 이용하기 어렵다. 그럼 누구에게 넘어오죠? 저소득층에게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해요. 하향여가. 개념 많이 출제하고요. 주거분리라는 용어가 나와요.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형상을 주거분리인데, 그래서 주거분리는 도시 어느 지역에서나 나타나죠. 그래서 주거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하는데, 정의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이익은 추구하려고 하고, 부의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주거분리다. 인지상정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같이 살래요? 저소득층에 살래요? 네? 상식적으로. 그럼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살 거예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살 거예요? 주거 환경이 좋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살아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뭐죠? 정의 외부 효과를 가진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고소득층 가까우에 저급주택은 어떻게 돼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누리니까 정상적인 자기 주택 가격보다 더 비싸게 뭐가 붙는다? 프리미엄, 할증료가 붙어서 거래가 돼요. 그런데 저급주택적 가까이는, 고급주택은 여기는 주거 환경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무슨 효과? 마이너스 외부 효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있는 고급주택은 건축 비용에도 못 미쳐. 고급주택 가격에 부의외부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고급주택 가격이 오히려 뭐보다 싸게 할인이 돼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예? 여기 가까이 있는 게 좋지. 고소득층 주거지역. 자, 그래서 자, 이런 형상인데, 외국에는 그 우리처럼 재개발 이런 거 많이 하지만 외국에는 재개발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재개발을 하면요, 예? 그 선거의 표가 바뀌어요. 그래서 재개발을 아예 안 해. 그러니까 그 지역에 계속 불량주택이 있어요. 선진국 가면은.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가 바뀌어요. 우리는 툭 하면 뭐 해?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쭉쭉 바뀌어, 표가. 그래서 외국에서는 재개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국에는 수복, 개량 재개발을 주로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철거 재개발을 많이 해요. 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 나올 때 상향, 하향을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수선, 개량 비용과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 비교했어요. 그러면 가치 상승분이 크면 수선을 할까요, 말까요? 가치 상승분이 크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근데 문제는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있어. 수선할 수도 있지만 수선을 못할 수도 있다. 왜? 수선 못하는 경우는요, 바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못할 수 있고, 그럼 하면은 뭐가 돼? 저급주택을 지역을 수선하면 무슨 현상? 상향 여가로 인해서 뭘로 바뀐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수선 비보다 수선 후에 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수선 비용이 많이 들면요, 수선 안 해요. 왜냐? 비용 투입해서 수선하기보다 어디로 가? 이사를 가버려. 예? 그래서 여기는 비용을 투입해서 고소득층 가구는 수선을 하지 않죠. 그러면 팔고 다른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에 가니까 뭐가 된다? 하향 여가. 고급 주택이 저소득층이 넘어가는 하향 여가로 인한 뭐가 발생하죠? 침입.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침입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소득 중주거지역이 뭘로 바뀐다? 저소득 중주거지로 바뀌는 형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거 입지의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침입과 천이의 논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천이는 계승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관련해서 47페이지에 1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주거 분류와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급 저가 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향여가 개념이 나와 있죠. 민간 주택 시장에서 저급 주택이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하향 여가 과정을 통해서 자원이 할당, 배분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주거 입지는 침입과 천이의 형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아까 고소득 중주거지역이 뭘로? 저소득 중주거지역으로 변화할 수도 있어요. 자, 주거 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번, 하향 여가는 고소득 중주거지역에서 주택 개량을 통한 가치 상승분이 주택 개량 비용보다 뭐한 경우에 작은 경우에 발생하죠. 어디가 요거 부동호 방향 작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5번 정답. 큰 경우가 아니라 작은 경우. 자, 지렛대 효과로 갑니다. 레버리지라고 하죠. 자,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인데, 자, 항상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려면 항상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 그래서 총 투자한 금액 중에서 반드시 남의 돈을 잘 이용해야 돼. 타인 자본을 이용하여 뭐를 가져오죠? 부채 비율의 변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비율. 그러면 남의 돈을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 내가 투자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부채 비율이 변화를 가져오면서 뭐에 영향을 주죠? 지분 수익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분 수익률은 공식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했죠. 분모는 뭐죠? 지분 투자액,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에 대한 뭐의 비율? 세전 현금 수지가 차지하는 거예요. 세전 현금 수지는 순 영업소득에서 뭐를 빼죠?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 주면 돼요. 자, 요거 말로써도 출제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비율 분석법에서 갔을 때 말로써도 출제 많이 합니다. 요거 세전을 뭘로 물어요? 세후로 물을 수도 있고요. 또 이걸 뭘로? 순영업소득으로 물을 수도 있어. 자, 여러분 계산 문제 한번 출제했거든요. 3년 전에. 3년 전에 계산 문제 나왔는데 세전을 세후로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 출제 잘못했죠? 그렇잖아요. 세전인데 세후로 출제는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두 정답 처리했어. 그런 문제 나오면 좋지 뭐. 모두 정답. 계산 문제. 근데 그거예요. 예? 맞춘 사람 거의 없어. 그만큼 어려운 문제인데 하여튼 가끔 실수도 해요. 계산 문제. 자, 우선은 시험 문제는 작년에 계산 문제 내니까 올해는 계산 문제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이론. 거기 보았더니 지렛대 효과가 두 개 있습니다. 수익금과 수익률. 자, 수익금 지렛대 효과는 금액이 나왔으니까 전세금을 안고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전세금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줘요. 그런데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수익률이 중요해. 거기 봤더니 세 가지가 나오죠. 정액, 지렛대 효과, 그리고
중립적 지렛대 효과, 또 부의 지렛대 효과. 자, 올해는 이쪽에서 좀 중요해. 수익률 지렛대 효과에서. 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어요. 여러분, 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어요. 종합 수익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 금융기관의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인데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해서 어떻게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여서 투자 잘했다 하는 게 바로 정의 지렛대 효과. 자, 여러분이 남의 돈을 이용했는데 세 개가 똑같아. 예? 예? 저당 수익률과 종합 수익률이 같으면서 지분 수익률의 변화를 안 줘요. 예? 융자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때를 중립적. 문제는 융자를 받아서 했는데 오히려 대출 이자율이 더 높고 지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의 지렛대 효과. 여러분, 우리나라가 96년까지는요, 대출 이자율이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평균 13%예요. 95년도에, 6년도에. 그때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지금 싸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융자 받아서 어떻게 돼요? 투자하는데 왜 애로사항이 많아? 이자가 높으니까. 이자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를 많이 해? 갭 투자를 많이 하는 거지. 이자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은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뭘 높인다?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자 오르는 것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사람들은 너도 나도 뭐를 하는 거야? 부동산을 사는 거지.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올해 출제 좀 중요합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지렛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서 요걸 활용해서 지분은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수익률 요걸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1번 개념 맞습니다. 2번 종합 수익률보다 얘기죠. 종합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 차입을 할 수 있다면은 뭐죠? 정의 지렛대 효과 얻을 수 있다. 맞고 또 종합 수익률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다면은 대부비율이 높다. 자, 대부비 LTV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인데 대부비율이 높다.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을수록 뭐가 커진다? 투자의 지렛대 효과도 커지죠. 그리고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지분 수익률도 증가하죠. 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융자를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맞는 질문.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지분 투자자는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은 융자를 받지 않을 때에 비해서 융자를 받게 되면 위험은 어떻게 돼요? 증가합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은 증가한다. 특히 금융상 위험이겠죠.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관행은 정의 지렛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뭐 아까 수익금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2번 틀린 것은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차감을 하면 어떻게 돼?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차감을 한다. 총 투자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 종합 수익률. 차감해서 지분 수익률을 차감하는데 플러스가 나왔다. 플러스가 나왔다. 이런 경우는 뭐죠? 총 투자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작죠? 작은 경우 어느 거? 요 경우잖아요. 요 경우. 요 경우는 뭐다? 부의
지렛대 효과. 1번 정답. 2번 차입 이자율이 총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 경우. 요 얘기는 2번은 요 얘기죠. 요 경우는 무슨 효과? 또 부의 지렛대 효과. 자, 정의 레버리지는 이자율 변화. 자, 여러분 지금 요 상태인데 이자율이 낮았는데 대출 이자율이 높아서 오히려 지분 수익률보다 더 높을 수도 있죠.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은 V 레버리지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즉 대출금이 많을수록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증대 효과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또 차입 금리의 상승으로 지분 투자자 수익률 감소 효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 연장. 자, 여러분 만기가 10년을 20년으로 연장하면은 이자는 어떻게 돼요? 10년 낼 때보다 이자가 더 줄어들죠. 기간 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V 레버리지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여러분이 이 얘기죠. 대출 이자율이 높으니까 V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잖아. 그럼 대출 이자율을 높으니까 이걸 이자를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기 10년을 몇 년? 20년을 기간이 연장하면은 이자 부담이 뭐한다? 낮아진다는 얘기죠. 요즘은 또 뭐를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요즘에 조기 상환을 통해서 대출 금리를 싼 금리로 다시 재융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레버리지 효과 올해 이론이 중요합니다. 올해 작년에 계산 문제 냈기 때문에 올해는 이론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잠시 쉬고 유의험 수익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